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람이 골목길을 휘감았다. 한지우는 12살이었다. 그의 겨울, 그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어머니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상경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서울. 어머니는 간병, 일과 시장 청소를 전전했고 지우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자잘한 일거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날도 그랬다. 지우는 광장시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배는 고팠고 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시장 한 귀퉁이, 작은 식당 앞에 놓인 철제 테이블 위에 갓 나온 김치찌개와 공기밥이 놓여 있었다. 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빨갛게 졸여진 김치와 돼지고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테이블에는 남루한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자리를 잠시 비웠는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손은 머뭇거렸지만 몸은 본능처럼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찌개 그릇을 들어 가방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배고파서 그러는 거니? 지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 남자였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냥 먹어. 혼내지 않을 테니까. 지훈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다만 다음부터는 말하고 가져가렴. 세상은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란다. 그 말에 지훈은 울컥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목을 때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찌개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날 밤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그 찌개로 저녁을 때웠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다시는 그 남자를 마주치지 못했다. 이름도 직업도 어디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한 그릇의 찌개와 그 눈빛은 평생 잊히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 백수자는 간경화 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 몸은 점점 예위어갔고 복수로 인해 배가 부풀어 있었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적합한 공유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날도 지호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어머니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엄마는 다 괜찮아. 너는 내 삶을 살아. 그런 말 마세요. 엄마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지우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밖으로 나왔다. 정문 근처 한쪽에 작은 천막이 보였다. 천막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누군가가 무료로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수술 대기 중인 환자, 간병인, 외로운 노인들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본 지우는 깜짝 놀랐다.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다. 그날 그 김치찌개, 그 눈빛,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름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내 그는 몸을 돌려 조용히 자리를 떴다. 차마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말 한 마디 건네는 것이 10년 넘게 묻어둔 죄책감을 흔드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마지막 대기 명단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 지호는 병원 근처를 대회하던 중 다시 그 천막을 찾았다. 이번에는 줄을 서서 조용히 도시락 하나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밥,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찌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예전에 광장시장에서 김치찌개 드시던 분 아니세요? 그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한참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는구나.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 찌개 제가 훔쳐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너도 그땐 어렸잖니. 그리고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니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숨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한 그릇의 찌개가 그의 삶을 바꾸었고 이제 그 찌개가 다시 그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용서와 감사가 얽힌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병원 근처의 무료급식소를 찾아갔다.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남자, 최병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더 알고 싶었다. 지우는 그의 이름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도시락 봉투에 적힌 최병철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손글씨 메모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손길은 익숙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농담도 건네고 어떤 어르신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내일은 계란말이 넣을게요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자원봉사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음식을 받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최병철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 전 김치찌개 이야기를 한 그 청년을 기억하고 있었다. 벌써 13년쯤 됐나? 매일 나오세요. 웬만하면 빠지지 않지. 날씨가 아주 나빠도 내가 안 나오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탈해하거든.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왜 하세요? 이 힘든 일을. 최병철은 잠시 웃었다. 그건 말이지. 옛날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받았거든.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도시락 하나를 놓고 간 사람이 있었어. 그 한 끼가 날 다시 살아보게 만들었지. 지우는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기억과 거울처럼 닮아 있었다.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받은 적 있으세요? 지우는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단순한 회한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연결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다. 병원에 등록된 공여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가능한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이었다. 절망은 또다시 지훈을 조여왔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최병철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말이 아닌 감정으로. 선생님, 사실 어머니가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말을 뱉고 나서 지우는 자책했다. 그는 지금 무언가를 요청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빚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를 바라다니. 하지만 최병철은 의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받아볼게.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고 네가 요구한 일이 아니야. 마음에 무겁게 담아두지 마. 며칠 후 병원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통보했다. 최병철의 간이 어머니 백수자에게 완벽하게 맞는다는 것이었다. 의료진은 이것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백수자는 완강히 반대했다.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걸 받을 수 있어. 더군다나 너한테 그런 상처 준 사람에게.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부를 고백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저지른 일, 시계를 훔쳤던 기억,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만남. 백수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안 된다.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이건 너무 큰 짐이다. 그날 밤 지우는 최병철에게 사실을 전했다.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최병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많은 사람이 그래. 받을 줄을 모르거든. 그게 자존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생명을 가로막기도 해. 지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병철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겨울바람이 창틀을 때리고 바깥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냥 기다려. 진심은 말보다 더 멀리 가는 법이야. 며칠 뒤 백수자는 조용히 지훈에게 말했다. 그분,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마음이 바뀐 건 아니야. 다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 그 만남은 한 병실의 작은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최병철은 백수자의 병실에 조용히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내가 옛날에 김치찌개 하나 줬다며. 최병철의 농담에 백수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부터 인연이었나 보네요. 그렇지. 우리가 서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이어졌으니. 백수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받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마음, 그 대신 저도 약속드릴게요. 살아서 꼭 보답하겠다고. 최병철은 고개를 저었다. 보답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해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두 사람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이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연과 연결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리고 때로는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묵직해졌다. 마치 모두가 한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백수자는 수술을 앞두고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때때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닦아내지 않았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건 한 생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겸허함이었고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선의 앞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어릴 적 그렇게 차가운 손을 감싸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얇고 약해져 있었다.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랬고 수치도 괜찮대요. 백수자는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내가 이만큼 잘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고마워.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어릴 적 그 찌개 한 그릇이 없었다면 들을 수 없었을 말이었다. 최병철은 수술 전날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흐렸고 미세먼지가 살짝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서도 그는 평온해 보였다. 지우는 그를 찾아 조심스럽게 옥상 문을 열었다. 병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올 줄 알았어. 병철은 조용히 말했다. 서울도 참 변했네. 내가 처음 왔을 땐 이렇게 높고 반짝이는 건물이 많지 않았어. 그땐 매일이 전쟁 같았지. 지우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선생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수술이. 두려운 게 없으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병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지은아, 혹시 너 어릴 적 많이 맞았니? 지은은 그 질문에 당황했다. 왜 그러세요? 그날 광장시장에서 너를 봤을 때 나는 내 눈에서 나 자신을 봤거든. 어릴 적 나도 많이 도망쳤어. 배고파서, 외로워서, 그리고 겁나서. 그런 사람의 눈은 비슷한 법이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쌓아왔던 자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애써 감춰온 치부가 허물어지는 소리였다. 선생님 그날 찌개를 훔쳤을 때도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었던 건 세상이었어요. 경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잘 살아남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지우는 그제야 조금 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병철은 조용히 편지를 썼다. 그는 병원 제공용지에 또박또박 자신의 필체로 몇 줄을 적었다. 만약 이 편지를 누군가 읽게 된다면 나는 아마도 수술을 마치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내 부탁은 단 하나야. 내가 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이유는 빚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도 한때는 받은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한 끼가 되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니 내 삶의 마지막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한 끼가 되길 바랄 뿐이다. 그는 편지를 접어 지은에게 맡길 생각으로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수술이 끝나고 살아나면 그냥 찢어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만약이라는 가능성 앞에 남긴 작은 기록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의료진은 두 사람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독리서에 사인을 받았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등에 주사를 맞고 있었고 병철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의료진이 스트레처를 밀며 복도로 향할 때 병철은 눈을 떴다.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내가 눈 뜨지 못하면 도시락은 계속 해줘야 한다. 약속했잖아. 지훈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지킬게요. 그는 스트레처가 멀어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다. 그 순간 한 생이 일부가 다른 생의 일부로 이어지는 것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수술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수술실 문 앞에서 지우는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속삭임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나오게 해주세요. 아직 전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오후 늦게 드디어 수술실에 불이 꺼졌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두 분 모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의사 뒤편에서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닫기 전 지우는 병철의 침대를 향해 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지우는 병실 옆 의자에서 편지를 꺼내 읽었다. 병철이 남긴 혹시 나를 대비한 글. 그 글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유산이었다. 한 생이 다른 생에게 전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다짐이었다. 지우는 그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었다. 도시락 이어가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백수자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몸에 남은 통증은 있었지만 의식은 맑았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한 생기였다. 오랜 병과 싸우며 지친 표정은 사라지고 마치 다시 봄을 맞이한 듯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같은 병실에 있던 최병철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나이가 많은 탓에 회복 속도는 느렸다. 의사는 매일 지훈에게 말하곤 했다. 호흡도 안정적이고 모든 수치는 양호합니다. 다만 각성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도 지훈은 매일같이 침대 옆에 앉아 병철의 손을 잡고 기다렸다.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괜찮다는 그 한마디. 어느 날 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훈은 우연히 병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었다. 그는 늘 조용했고 자신의 사연을 잘 말하지 않았지만 병원 기록을 정리하면서 드러난 것들이 있었다. 최병철은 과거에 한 버스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다. 젊었을 땐 술을 자주 마셨고 말썽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사고를 냈고 그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그는 몇 년 동안 거리에서 떠돌며 살아야 했다.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존경하고 마음 깊이 따랐던 사람이 그런 과거를 지녔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큰 충돌이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는 병철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갈등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병철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우는 얼른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병철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같았다. 수자 씨는 어머니는 절 회복 중이에요. 선생님 덕분에요. 그 말을 들은 병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다행이야. 며칠 후 병철은 조금씩 식사도 가능해졌고 의사와의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들러 두 사람을 챙기며 지냈다. 그러던 중 한 기자가 병원을 찾았다. 지역 방송국 소속이었고 서울의 따뜻한 이야기에 라는 코너를 맡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의 관계자에게서 사연을 듣고 직접 찾아왔고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 일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전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니? 결국 병원 복도 한편에서 짧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지우는 인터뷰 중 어릴 적 지게를 훔쳐먹던 날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아직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이자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베푼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작고 조용하게 나갔다.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병원 근처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갔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었고 마음이 허전해 따뜻한 식사가 그리웠던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병철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병원에 눕기 전 도시락 봉사하던 장소 기억하지? 네, 병원 옆 공터요. 이제 너도 그걸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하던 자리를 네가 채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간단한 준비를 시작했다. 큰 것은 아니었다. 병원 근처 허가된 공간에 작은 천막을 다시 세우고 테이블 2개와 보온통을 마련했다. 메뉴는 병철이 늘 해오던 그대로였다. 따뜻한 흰쌀밥, 고등어 조림, 그리고 김치찌개. 처음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며 다가왔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얼굴에 익숙한 안도감이 떠올랐다. 여기 예전에 최 선생님이 하시던 곳 맞죠?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맡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매번 반찬이 뭐든 간에 항상 따뜻했거든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선생님, 사람들이 여전히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시락이 모두 나간 후, 지우는 천막 안에서 혼자 정리를 하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청명했고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그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따뜻함은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병철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머리맡에 조용히 편지를 놓았다. 선생님, 오늘도 20개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찌개가 좀 짰지만 모두가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엔 더 나아질 거예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이 내게 보여준 길을 계속 걷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도시락 나눔이 다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조용했던 공터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2번씩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하자 어느새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졌고 병원 근처를 지나던 이들 중 일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처음엔 그저 예전처럼 돌아왔다며 반가워하던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SNS에 사진이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 사람 홍보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감동적인 척. 다 방송 나가고 유명해지니까 계속하는 거겠지. 지우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뒤적이며 댓글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속엔 응원도 있었지만 의심과 냉소가 더 눈에 띄었다. 도시락으로 영웅이라니 진심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법인데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그 댓글을 읽고 나서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정직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지은의 도시락 나눔을 두고 일부 보호자들이 민원을 넣었다. 복도에 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몇몇은 도시락을 받는 사람 중 병원 환자 외에 외부인도 있다고 문제 삼았다. 병원 측에서는 협조를 구하면서도 지훈에게 공간을 줄이거나 시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지훈은 그날 밤 병철의 병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병철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훈아,
사람들은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 누군가는 내 도시락을 보고 위로를 받을 거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잊지 않는 거야. 전 선생님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면 그 말에 휘청거려요. 나도 그랬어. 수없이 흔들렸지.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생각했어. 내가 오늘도 누군가의 한 끼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던 불안함이 병철의 말 한마디에 스르륵 누그러졌다. 며칠 뒤에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도시락 나눔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다시 망설였다. 그러자 뜻밖에도 백수자가 말했다. 지우나, 해.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 하나라도 더 알려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은 지우는 결국 인터뷰에 응했다. 카메라는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 배식하는 시간,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날 방송은 SNS에서 크게 퍼졌다. 서울의 따뜻한 청년이라는 제목 아래 지훈의 모습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도시락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날 정말 힘들었는데 눈물 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더 많아졌으면. 댓글은 이전과는 달랐다. 처음엔 의심하던 이들도 진심을 읽기 시작한 듯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우는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칭찬이 늘어날수록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눈초리가 생긴다는 것을. 어느 날 도시락을 받으러 온 한 남자가 줄을 서지 않고 들어오더니 지훈에게 소리쳤다. 여기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밥 좀 나눈다고 영웅이냐. 사람들은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줄 서주시면 도시락 드릴 수 있습니다. 듣고 다 위선 아니냐고. 이거 다 쇼 아니냐고. 방송 나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순간 조용했던 공간이 싸늘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때 맨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젊은이, 위선이어도 좋아. 나는 이 밥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그게 다야. 이 밥이 진심이든 쇼든 내겐 따뜻해. 그 말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참 지훈을 노려보다가 뒤돌아 나가버렸다. 지훈은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한 가지를 더 배웠다. 진심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질 사람에게는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설명을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며칠 뒤에 병철은 병원 측의 권유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젠 기력에 많이 회복되어 간단한 운동도 가능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지우는 옮기기 전날 병실에 찾아가 물었다. 선생님, 저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병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아, 너는 너만의 도시락을 만들면 돼.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너만의 이야기로. 저만의 이야기요. 그래. 언젠가 내 도시락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도시락을 만들게 될 테니까.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곱씹었다. 그날 밤 그는 도시락에 처음으로 손편지를 넣었다. 한 줄의 글이었다. 이 도시락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종이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일으켰다. 다음 날 도시락을 받았던 노인이 조용히 와서 말했다. 글귀 잘 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느낌이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철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선생님, 저도 제 도시락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담긴 도시락을요. 병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잘하고 있어. 지훈아, 아주 잘하고 있어. 도시락 나눔이 정착되던 그 즈음, 지훈은 점점 자신만의 리듬을 갖게 되었다. 아침엔 장을 보고 점심 전까지 식사를 준비하고 창후 무렵부터 천막 앞에서 사람들과 마주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기도이자 약속이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따뜻한 한 끼를 건네는 것. 그는 그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락을 나누던 중 지호는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줄맨 끝에 서 있던 중년 남자. 거칠고 주름진 얼굴, 살짝 찢어진 눈꼬리, 무겁게 늘어진 어깨. 지우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놓칠 뻔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자 했던 이름을 떠올렸다. 기석이 형, 김기석. 지은이 13살 무렵 거리에서 함께 지내던 형이었다. 같은 고아원이 폐쇄되면서 길로 나와 몇 달을 함께 떠돌았다. 기석은 그 시절 지훈에게 세상은 약한 자에게 무자비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존재였다. 밥은 쟁취하는 거야. 지훈아, 누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 믿을 놈 하나 없어. 심지어 경찰도 믿지 마. 기석은 똑똑했고 영악했으며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잔인했다. 그는 자주 역한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았고 지훈에게도 수차례 손찌검을 했다. 결정적으로 지훈이 그를 떠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그가 자신을 남의 죄 뒤집어 씌우기에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기석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다. 그 기석이 지금 이곳에 도시락을 받으러 온 것이다. 도시락을 받아 들고 돌아가려던 기석은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눈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야, 이게 누구야? 한지훈? 맞지?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석은 도시락을 한 손에 들고 반쯤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네가 하는 거야? 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그때 그 얼어붙은 애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나누고 있다니.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됐어. 기석은 코웃음을 쳤다. 멋지다. 나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넌 이만큼 잘 살아왔네. 이름이라도 바꾼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그걸 숨기고 싶진 않아. 아직도 그런 순진한 말 하는구나. 기석은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도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지우는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우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그는 기석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되짚었다. 과연 과거란 무엇일까? 누군가를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벗어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잠시 외면한 것일까? 며칠 후 기석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줄을 서지 않고 천막 뒤편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훈은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기석은 끈질겼다. 결국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무슨 용건이야. 그냥 보고 싶었어. 뭐? 예전엔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좀 괜히 찜찜하더라. 지우는 날카롭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왜 온 건데? 나한테 필요한 거 있어? 기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많이 힘들어. 몸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쉴 곳도 없어. 너처럼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나도 같이 도시락 만드는 거 도와볼까 해. 내 옆에서 진짜로 뭔가 해보고 싶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제안은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다.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며칠간 고민 끝에 지호는 병철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병철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 널 다치게 했던 사람이지. 네, 정말 많이요. 그런데 지금은 나약한 얼굴을 하고 도움을 청해요. 그럼 묻고 싶다. 지훈아, 너는 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니?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지. 너의 도시락은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동시에 너 자신을 조금씩 치유하고 잊었잖아.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매일 도시락 하나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는 거니까요. 다음 날 지우는 기석을 찾아가 말했다. 내 옆에서 도시락 만들고 싶다고 했지? 좋아. 대신 매일 첫 번째 도시락은 네가 직접 만들어. 기석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해볼게. 그 순간 지우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싸움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변화할 용기를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석은 처음에는 어설펐다. 칼을 쥔 손이 서툴렀고 재료 손질을 할 때마다 지우는 옆에서 몇 번이고 자세를 바로잡아줘야 했다. 찌개에 넣을 멸치 육수도 자주 넘치거나 태우기 일쑤였고 밥을 짓는 시간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형, 물을 넣을 땐 먼저 계량부터 해요. 대충 넣으면 매번 맛이 달라져요. 알았어, 알았어. 참, 너는 옛날보다 훨씬 잔소리가 늘었구나. 기석은 툴툴거리면서도 다시 손을 놀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날이면 기석은 맨 앞줄에 서서 따뜻하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비 오는 날에는 혼자 천막을 정리하며 몸을 흠뻑 적혔다. 누가 시킨 것도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는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다. 지우는 그런 기석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직도 그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그를 외면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나눈 뒤 천막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최병철 씨 아시는 분 맞죠?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그런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한참 머뭇거리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병철이 서 있었고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저는 그의 딸이에요. 최수연입니다.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철에게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철 선생님께서 따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는데요. 수연은 잠시 웃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거의 20년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 뒤 우리를 떠났고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뉴스에서 도시락 나눔하시는 분 이야기를 봤어요. 그게 제 아버지 같더라고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과거의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지고 있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몸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직접 찾아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제게 아버지인 건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워요. 그날 밤 지우는 요양병원에 들러 병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가족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는데요. 따님이 찾아오셨어요. 병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멀어지는 듯했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수연이가 왔다고. 네. 아직 직접 뵙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병철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나는 그 아이를 떠났어요.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조차 고맙지. 하지만 내가 뭔가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왜 떠나셨나요? 병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과거를 꺼냈다. 사고가 있었어. 그땐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결국 운전 중 사고를 냈지. 상대방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난 면허를 잃었고 직장도 날아갔어.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아내와도 사이가 틀어져 있었고 나는 내 삶을 무너뜨린 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딸아이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고백은 병철이 평생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어쩌면 그게 조금이나마 내가 저지른 잘못을 씻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얼굴을 베셔야죠.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한다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 며칠 뒤 수연은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지호는 병찰의 병실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안에 계세요. 원하신다면 혼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우는 멀찍이 서서 그 조용한 상봉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경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연아. 그 단 한마디에 그 오랜 시간의 공백이 무너졌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병철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그 장면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후회, 그리움, 용서, 그리고 희망. 그날 밤 지우는 도시락 하나를 더 준비했다. 그건 병철을 위해 만든 특별한 도시락이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불리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도시락 봉사는 더욱 바빠졌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공터를 찾는 이들이 늘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합쳐 어느새 하루 50인분을 넘기는 날도 있었다. 지우는 그런 변화에 맞춰 준비를 늘렸지만 그만큼 기석에게도 더 많은 일이 주어졌다. 기석은 불평 없이 움직였다. 그는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고 지게의 간을 맞추는데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고 때때로는 아이들을 향해 농담까지 건넸다.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기석을 더 잘 알아보았다. 형, 오늘도 찌개 맛 최고예요. 어제 계란 말리는 진짜 반칙이었어. 너무 맛있었거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기석의 얼굴에 흐릿한 미소가 스며들었다. 지우는 그런 기석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변화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시락 준비를 마친 뒤 기석은 공터 인근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모습을 지훈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보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통화 내용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거슬렸다. 며칠 후 익숙한 얼굴 하나가 도시락 줄 끝에 서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얼굴 가득한 흉터,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지우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기석은 그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도시락을 나누던 손이 잠시 멈췄다. 남자는 줄을 다 받고 돌아가는 길에 기석에게 다가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형씨.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나 봐. 여기서 이러지 마. 돌아가. 왜? 나도 밥받을 자격 있잖아. 형씨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 아니었어? 세상은 먼저 움켜쥐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그 말에 지훈의 시선이 기석에게로 향했다. 형, 저 사람 누구예요? 기석은 침묵하다가 말했다. 예전에 알던 놈이야. 같이 좀 나쁜 짓을 했던 놈이지.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기석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했고 최근에 통화한 번호가 여러 번 같은 번호와 오고 간 걸 확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석의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며칠 뒤 도시락 재료 구입을 위해 공동기부금 일부를 관리하던 지우는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소량이긴 했지만 몇 번의 현금 지출이 기록되지 않은 채 빠져 있었다. 그것은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사람이 고기 구매를 맡은 날과 일치했다. 그날은 지훈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주느라 자리를 비웠던 날이었다. 지훈은 기석에게 조용히 물었다. 형, 혹시 이때 고기 샀던 거 영수증 어디 있어요? 기석은 순간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거 깜빡했네. 영수증 버렸나 봐.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볼게.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형, 나도 형을 믿고 싶어요. 근데 만약 지금 형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난 못 보고 넘겨요. 기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에 억눌린 감정이 엇갈렸다. 분노와 자책, 슬픔과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나도 알아. 너무 늦게 변한 걸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나도 진짜 일 계속하고 싶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요. 변했다는 걸. 돈 문제가 생긴 날은 내일 당장 정리해서 공지해요.
형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고 설명하세요. 기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야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도시락 나눔을 시작하기 전 지우는 사람들을 모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봉사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재정 처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지출이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기석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섰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확히 처리하지 못했고 숨기려 했습니다.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일 정말로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전 버릇이 나왔고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벌써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기석은 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도시락 재료비도 지은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기석은 매일 아침 먼저 와서 청소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다. 지우는 그를 다시 믿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점 그의 말보다 행동을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우는 기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이 만든 오늘 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기석은 놀란 듯 웃었다. 진짜 내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줄이야. 예전에 형이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금 형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기석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믿고 싶어. 이젠 누군가의 한 길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사람은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한 번의 선택으로도 깊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란 걸. 초봄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약간의 여유와 햇살이 묻어났다. 지훈과 기석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리듬을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고 작은 다툼도 침묵도 자연스러운 동료의 속에 녹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락을 나누는 중 지훈의 휴대폰에 요양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최병철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졌다는 내용이었다. 호흡이 급격히 약해졌고 지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말없이 주방 앞에 섰다. 기석이 그의 얼굴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 선생님이 위독하시대. 지금 바로 가야 해.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긴 내가 마무리할게.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지우는 눈빛으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천막을 떠났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병철은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고 몸에 부착된 여러 기계들이 조용한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지은 씨,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의사 말로는 심장에도 부담이 온 것 같대요. 지호는 천천히 병철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피부는 차가웠다. 선생님, 저 왔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기석형은 도시락 정리 중이고요. 내일은 고등어 조림 대신 두부 조림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맵다고 해서 조금 순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이 도시락, 선생님의 마음을 잇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이겨내셔야 해요. 그날 밤, 병철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분께서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처음 만났던 그날 김치찌개 냄새에 이끌려 다가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거라고는.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선생님이 남기신 편지나 유언 같은 건 없나요?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에 이걸 주셨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훈 씨에게 전해달라고. 지훈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지훈아, 나를 통해 너의 삶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조금 쉬고 싶다. 하지만 너는 계속 걸어가야 한다. 도시락은 단지 밥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이야기이고 너의 용기이며 누군가의 희망이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수연아, 끝까지 너의 아버지 노릇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고맙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호는 편지를 접으며 눈을 감았다. 마음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틀 뒤 병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수연은 아버지의 뜻대로 화장하여 바닷가에 뿌려주었다. 그는 생전에 도시락을 나누던 날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날 바다에는 봄빛이 가득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거칠지 않았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에는 병철이 평소 쓰던 조리용 주걱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병철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지우는 도시락 봉사 장소로 돌아왔다. 천막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소식을 전했는지 꽃을 들고 온 이도 있었다. 기석은 정갈하게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앞치마 하나를 내밀었다. 오늘은 네가 선생님 대신 첫 국자를 떠야 하지 않겠냐. 지훈은 그 앞치마를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이제는 내가 이어야 하니까. 그날 도시락 메뉴는 병철이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였다. 지훈은 직접 국자를 들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담았다. 따뜻하게 드세요. 오늘은 선생님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갔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어떤 이는 눈물을 닦으며. 그날 저녁, 지우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한 그릇에 온기를 담아냅니다. 이 도시락은 누군가를 위해 쌓은 한 사람의 흔적입니다. 병철이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조리도구도 레시피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따뜻함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진심은 결국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다. 지훈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아 다음 날 또다시 새벽을 열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햇살이 따뜻하게 천막을 감싸고 노란 개나리가 길가에 피어날 때면 지우는 어김없이 병철을 떠올렸다. 그가 도시락을 나누던 그날의 말투, 조용히 젓가락을 놓고 하던 미소,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이 이 천막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도시락 봉사는 어느새 병원의 공간을 벗어나 동네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지훈과 기석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 동네를 정해 이동 봉사를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도시락이 아니라 한 그릇에 밥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기석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더 이상 수치심이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똑바로 바라볼 줄 알게 되었다. 형, 이번 주엔 망원동 쪽 어르신센터 간다고 했죠. 응. 거기 조리실이 좁아서 반찬을 미리 여기서 다 만들고 가야 할 것 같아. 이전 같았으면 투덜댔을 기석은 이제 일을 계획하고 주도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지우는 그런 기석을 볼 때마다 사람의 가능성이란 참 놀랍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지훈의 도시락 봉사를 지켜본 한 시민이 추천서를 올렸고 시민희망 프로젝트의 모델 사례로 지훈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도시락을 나누는 것은 진심이었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은 곧 병철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도시락은 밥이 아니라 너의 용기이며 누군가의 희망이다. 그 말을 기억하며 그는 인터뷰를 허락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다.
제 이름보다 이 도시락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어져야 하는지에 집중해 주세요. 그날 촬영팀은 조용히 도시락 준비부터 배식까지의 모습을 담았다. 특별한 연출도 대사도 없었다. 단지 찌개 끓는 소리, 밥 퍼는 소리,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화면을 채웠다. 영상이 올라간 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서울의 온기라는 제목 아래 댓글이 이어졌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이 퍼졌으면 한기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요. 지우는 그런 반응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단지 한 영상이 퍼진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두드린 증거였다. 인터뷰 이후 한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사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 봉사 이야기를 보고 관심을 가졌고 직접 한번 도와보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지우는 며칠을 고민하다 천막 옆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더 마련했다. 그곳엔 청소년 자원봉사라고 적힌 팻말이 놓였다. 처음엔 서툴렀다. 쌀을 씻는 데만 30분이 걸렸고 당근을 자르다 손을 베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밝았고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지훈 형, 이 레시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왜 김치찌개엔 항상 두부가 들어가요? 이 도시락 받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우는 그 물음 하나하나에 답했다. 단지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 도시락은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기석, 학생들,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가는 모든 이들의 도시락이었다. 며칠 뒤 지호는 병철이 남긴 조리 주걱을 들고 수연을 찾아갔다. 수연은 지금 자원봉사 심리 상담을 준비 중이었다. 아버지와의 재회가 그녀에게도 많은 변화를 남겼던 것이다. 이거 선생님 유품이에요. 원래는 제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수연 씨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걱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버지가 말하셨어요. 이조리 도구 하나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죠. 시간은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도시락 봉사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졌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도시락을 받으러 왔다. 아이는 밥을 받은 뒤 작게 말했다. 이 밥 아빠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하나 더 내밀었다. 그럼 하나 더 드릴게요. 아빠랑 꼭 나눠 드세요. 그 짧은 순간 지우는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이 건네는 건 밥이 아니라 나눔의 기회이며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병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지금의 자신이 그 편지 속 지훈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도시락은 너의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희망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고 그는 마지막으로 병철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오늘도 도시락 잘 나눴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는 선생님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밤이 깊어지고 지우는 다음 날 준비를 위해 다시 앞치마를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생각했다. 내일도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